안녕하세요. 학습이론 기출풀이 이번엔 13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에 관한 거예요. 뉴런과 그 연결망 시냅스에 관한 거겠죠. 연결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 학습 과정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것과 관계에 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잘 형성한 뇌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뇌라고 볼 수 있어요. 네트워킹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습에서 맞습니다. 2번 뉴런은 신경 내의 전기 신호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세포의 기본적인 뉴런이죠. 그 다음에 시냅스는 과다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없애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시냅스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런의 시냅스는 시냅스를 많이 형성했다 나중에 상선형에서 시냅스 가지치기를 하긴 하잖아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래서 뉴런 축삭돌기 말단과 뉴런의 가지돌기 사이 연결 부분,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한 신경세포에 있는 흥분이 다음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을 하죠. 물론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에서 방출되기는 한다고 생성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없애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축색돌기는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상돌기에서 다른 뉴런 정보를 받아들인가. 시냅스 축색돌기는 정보를 전달하고 수상돌기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귀인 이론이에요. 마이너의 귀인 이론에 관한 것인데요. 시험 실패된 귀인과 와이너 혹은 마이너죠. 제시한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귀인의 차원은 귀인 이론에서 귀인 차원은 내적이냐 외적이냐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하냐 아니면은 통제 불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8가지 귀인 차원을 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 보는 날 몸이 아팠어. 이것은 뭐예요? 내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몸 아픈 건 불안정적인 거고 통제 불가능한 거니까 기억은 맞지 않죠. 니은번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적성이라는 건 막 금방금방 요동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거고요. 안정적인 거예요. 이 적성도 통제 불가능한 거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그러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귀인이 맞습니다. 디귿번 시험 볼 때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내적인 거예요. 기분은 불안정적인 거고 기분 역시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이 나빠서도 외적인 거죠. 이것도 운도 불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니은,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15번 망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망각. 까먹은 거 뭐가 하죠? 쇠퇴 이론에 의하면 기억 흔적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망각이 쇠퇴된다,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2번 간섭 이론에 의하면 새로운 것이 끼어들었겠죠. 정보가 다른 정보와 섞이거나 다른 정보에 대체되기 때문에 간섭받기 때문에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죠. 맞습니다. 3번 쇠퇴 이론이 간섭 이론에 비해서 망각의 원인을 더 잘 설명한다 그랬는데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기억 흔적이 점차 소멸한다라는 것이 쇠퇴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 망각이 어떤 기억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쇠퇴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섭 이론에 의해서 망각의 원인을 그렇게 잘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쇠퇴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알파벳 D를 배우게 되면서 앞에 배웠던 B와 혼동한다. 우리 D만 알거나 B만 알면은 헷갈리지 않는데 비슷한 것이었을 때 헷갈리죠. 그러니까 D를 배우면서 B가 헷갈린다. 먼저 배웠던 것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역행 간섭이 뒤에 것이 앞에 것 배웠던 걸 혼돈하게 하는 역행 간섭입니다. 그 다음에 개명한 친구의 새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옛 이름만 떠오르는 것 순행 간섭입니다. 앞의 정보가 뒤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6번 다음에 해당하는 행동 수정의 개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으로 하여금 이전에 확보된 강화물의 일부를 반납하도록 했다. 잘못했을 때 이전 것을 되로 갖고 오더라는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다. 그래서 반응 대가 이렇게 됩니다. 반응 대가입니다. 그래서 반응 대가는 혐오 통제의 일종이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전에 강화했던 걸 갖다가 상실하도록 일부를 조건부로 상실하도록 하는 반응 대가입니다. 정적 강화는 잘했을 때 선호하는 강화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3번 부적 강화는 뭔가를 잘했을 때 싫어하는 강화음을 받지 않도록 그걸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수요성, 속어는 자극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극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요성 벌은 적극적 벌이죠. 혐오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부정적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억하면 애킨슨과 슈프린 모형이 대표적이죠. 1번 애킨슨과 슈프린의 기억 모형은 감각 등록기,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간의 체계를 설명한다. 감각 등록기, 장기 기억, 가기 전에 단기 기억 혹은 작동 기억이라고 했죠. 워킹 메모리 혹은 쇼텀 메모리 그것이 처리돼서 전기 기억으로 가죠. 맞습니다. 감각 등록기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수용하며 매우 짧은 기간 유지되는 기억체계 요소에 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 감각 등록기에서는 정보 처리 양은 제한이 없으나 오래도록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죠. 시각적 정보 길어봤자 4초 이내. 4초도 안 가죠. 뚝딱뚝딱 없어요. 시각적 정보 금방금방 사라지고 청각 정보도 금방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작업 기억은 정보를 조직하고 다른 정보들 관련되기는 의미 있는 기억 체계가 되겠죠. 작동 기억, 워킹 메모리 되죠. 그 다음에 의미 기억은 개인적 경험에 관한 심상을 정리하는 단기 기억의 요소이다. 의미 기억은 장기 기억이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의미 기억과 어떤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 기억이 아니라 어떤 기억?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일화 기억이 개인에 관한 거예요. 개인에 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5번 절차 기억의 예로는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타이핑하기 등 어떤 절차에 관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죠. 의미기억, 세멘틱 메모리가 아니라 에피소딕 메모리이다 하죠. 18번 보겠습니다. 조코나 개념을 연결한 것. 다음 실험의 설명에서 밑줄 친 부분과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개념을 옳게 짝지은 것을 그랬어요. 왓슨은 쥐에 대한 공포가 없었던 어른 앨버트를 대상으로 왓슨 리들 앨버트 실험에 관한 거네요. 공포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했다. 실험에서 왓슨은 앨버트에게 쥐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앨버트에 대해서 망치로 강철을 때려서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게 했다. 이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면은 누구나 다 어때요? 누구나 크고 날카로운 소리에 대해서 이런 것 이거 자체는 unconditioned stimulus 무조건 자극이 되죠. 무조건 자극. 이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큰 소리 앨버트는 어때요? 놀라서 넘어지는 큰 소리가 나면 놀라서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니은은 무조건 반응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처음에 쥐라는 것은 중립 자극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쥐를 갖다가 조건화 시켰죠. 그러니까는 쥐를 보면 이거는 컨디션드 스티뮬러스,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 이제 쥐만 보면은 흰 쥐죠. 흰 쥐만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조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연결한 것은 니은은 무조건 자극이고, 기억은 조건 자극이 아니라 무조건 자극. 니은은 무조건 반응, 디귿은 조건 자극, 리을은 조건 반응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니은 무조건 반응, 디귿 조건 자극에서 천천히 해서 리틀 알버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학습 연구자와 그 이론의 주장이 연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손다이크 시행착오설이죠. 행동의 결과가 자극과 반응 간의 연결 강도를 강조한다. 손다이크 학습 효과의 법칙. 자극과 반응과 연결이 잘 되는 것은 뭐냐. 반응이 유쾌하고 만족한 상태를 수반할 때는 그 행동의 횟수나 강도가 증가하고, 불쾌하고 불만족스러울 때는 그런 거 상태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행동 횟수나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의 법칙,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가 자극과 반응 간 연결 강도에 영향을 주는 건 맞죠. 톨만 학습은 강화에 따라 변한다. 에빙하우스 그래서 연결로 옳은 것은 1번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또 보면 톨만은 이제 잠재학습에 관한 거죠. 학습의 수준은 강화에 따라 변한다. 잠재 강화는 하나의 수행변인, 강화가 꼭 수행변이 된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톨만이에요. 에빙하우스 기억 곡선이죠. 어떤 관념은 선천적이어서 개인의 과거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 경험과 관계 있고요. 스키너, 정신적 경험은 학습에 포함된다. 이제 스키너는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 정신적 경험에 이제 학습의 그 연결을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정서도 학습되긴 하는데 스키너하고는 무관하고요. 반대로 관찰 학습은 조작적 조건화 같은 거죠. 고전적 조건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행동 결과가 자극과 반응 간 연결 강도에 영향을 준다. 학생. 20번 보겠습니다. 2차 강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차 강화물은 학습된 강화물입니다. 학습된 강화물. 그러니까 학습된 강화물. 처음에는 중립 자극이었어요. 돈, 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1차 강화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돈과 이 돈이 있으면 1차 강화물 뭔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연결돼서 반응 확률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학습된 강화물, 2차 강화물이죠. 그런 걸 보면은 돈, 오케이. 상장도 마찬가지 학습된 거고, 토큰이나 칭찬, 상장도 칭찬받을 때 상찬받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를 모두 다 2차 강화물에 해당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의 예가 아닌 것은 수용하기. 학습이죠. 행동주의적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학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수용하는 거 학습이 되었다. 그랬어요. 일과표 작성하기. 그 다음에 친구와 노래하기.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5번 읽은 글에 관해 설명하기. 자, 관찰 가능은 뭐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습됐다라는 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예요. 그래서 수영을 한다든가 일과표를 작성하는 친구랑 노래를 부른다든가 읽은 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학습된 거라 볼 수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보기가 어렵죠. 관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관점에서 학습의 예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언제 강화가 주어질지 내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강화 계획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계속 강화. 계속 강화는 내가 바람직한 걸 하기만 하고 계속 강화를 받는데 예측 가능하고요. 고정 간격 강화는 뭐예요? 간격을 1시간이든 한 달이든 계속 규칙적으로 주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강화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고요. 고정 비율은 횟수를 갖고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잘하면 강화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 간격 강화는 뭐예요? 변동 간격. 그러니까 간격을 대로 주는데 이 시간 간격이 변하니까 내가 1시간 후에 강화를 받을지 5시간 후에 강화를 받을지 30초 후에 강화를 받을지 알 수 없어요. 변동 비율 강화도 마찬가지죠. 횟수로 받지만 언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화 효과가 오래되는 것은 변동 비율, 변동 간격, 고정 비율, 고정 간격 순으로 효과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변동 간격 강화 계획과 변동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속 강화를 제외하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다 부분 강화, 간헐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통찰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통찰학습, 그러니까 문제사태를 이해하고 어떤 해결에서 전체적으로 관망하다가 통찰학습은 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 통찰학습.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를 이제 파악해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죠. 인사이트 하는 것이에요. 통찰학습. 문제 사태 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슐탄이랑 고릴라, 침팬지죠, 침팬지.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인지해서 목표 달성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냐. 목표 달성 행동과 결부시켜서 내 머릿속에 재조직,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이라는 것, 인사이트라는 것은 상황을 구성하는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인사이트, 통찰이다. 1번, 문제 해결의 정신적 숙고의 과정을 거치죠. 전체를 파악하고 머릿속에서 재조직, 재구성하니까. 그 다음에 미해결에서 해결 상태를 이용해 급격하게라는 인사이트, 갑자기 아하 이론이, 아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찰에 의한 학습은 잘 까먹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게슈탈트 심리에 근거하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다. 3번, 학습자는 통찰을 위한 문제 해결 원리를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원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에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건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뇌에 관한 것. 뇌의 각 부위와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제 베르니케 영역도 나오고 전두엽, 편도체, 후두엽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수행의 추론도 고차원적 사고 과정을 조절하는 거죠.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은 청소년기가 돼야 조금 이제 발달이 좀 완성까지 아니죠. 한참 많이 발달하고 어린 시절은 잘 발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두엽 발달이 중요한 거. 계획 세우기, 추론 등 고차원적 사고 과정을 조절하는 거 전두엽이다. 베르니케 영역,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영역. 베르니케 영역. 베르니케가 개발한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네, 축두엽은 청각보다는 청각이죠. 축두엽은 청각 정보의 해석과 기억에 중요한 축두엽.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이죠. 사방구로 나누면. 그다음에 편도체는 공포 불안, 편도체 공포에 관련된 거예요. 편도체를 제거하면 공포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공포 및 불안 같은 정서,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변형계한 부분이다. 실제로 편도체가 잘라진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환경을 봐도 웃어요. 공포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다음 후두엽 뒤, 온도, 압력, 질감 같은 체감각에 관한 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두정엽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맛이나 온도 이런 거 같은 것을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두정엽이고요. 후두엽은 후두엽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후두엽입니다. 그러니까는 2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볼게요. 프림의 원리. 프림의 원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프림의 원리, 프림의 프린시플, 그랜드 마더스노 할머니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호하는 것은 덜 선호하는 것의 강화인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시금치를 덜 선호하고 햄을 선호해요. 햄은 시금치 먹게 하는 거에 강화 행동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억번 좋아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활동이죠. 덜 좋아하는 활동에 강화인으로 활용한다. 덜 선호하는 활동에 강화인으로 활용한다. 맞습니다. 니은번 활동에 대한 선호가 바뀐다면 당연히 강화인도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다. 부적 강화물을 정적 강화물을 앞서 제시한다. 이게 선호한다, 덜 선호한다, 부적 강화물이 아니, 부적 강화물 자체는 뭐예요? 혐오적인 것을 면제해 주는 거죠. 혐오적인 걸 면제해 주는 걸 부적 강화물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자극과 덜 선호하는 것에서 덜 선호하는 부적 강화물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 다음에 오면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 덜 선호하는 거죠.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선호하는 거죠. 낮은 빈도가 높은 빈도 다음에 오면 낮은 빈도를 보였던 활동의 빈도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그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 다음에 오는 것이 되게 되면은 말이거든요. 낮은 빈도, 횟수가 적어요. 덜 선호. 낮은 빈도수는 선호하지 않은, 덜 선호하는 거죠. 덜 선호하는 거. 덜 선호하는 것이고요. 높은 빈도는, 이게 낮은 빈도. 높은 빈도는 선호해요. 선호하는 자극은 덜 선호하는 것에 강화인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에 다음에 온다라면은 이거 다음에 오면 안 되죠. 얘를 먼저 먹고 이걸 한대. 그 게임을 먼저 높은 빈도 후에 숙제를 하게 되면 말이 덮고 있죠. 안 되죠. 낮은 빈도, 그러니까 숙제를 먼저 한 다음에 높은 빈도 게임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를 먼저 하게 하면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죠. 그러니까 덜 선호한 행동, 낮은 빈도 행동을 높은 빈도 행동 앞에 두어야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이 증가한다라는 거 프림의 원리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0회 학습 이론 기출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